지프가 모험가를 찾습니다. 모험을 떠날 준비가 된 이들에게 3월 한 달간 최대 1,450만원 지원. 지금 지프 전시장과 홈페이지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험을 시작하세요. Adventure Days, Jeep. 전국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아니 전세계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범구의 생방송 오늘 정식으로 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또 하나의 방송이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그렇고 그런 또 하나의 방송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이야기는 어떤 것인지 우리 자신이 서 있는 자리를 짚어보고 그리고 이웃이 서 있는 자리도 살펴보는 그런 방송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그런 방송이 되겠습니다. 정범구의 생방송 오늘 다양한 이야기거리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근 경상남도에서는 홍준표 지사가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는데요. 이 문제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 연결해서 들어보고요. 이어서 프랑스 파리로 갑니다. 목수정 통신원 연결해서 유럽에서 보는 오늘의 세계 짚어봅니다. 7시 25분부터는 관점 있는 시사비평 코너 마련됩니다.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정권교체가 가능할 것인지 서울과학기술대 고원 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 7시 50분부터는 책 읽어주는 라디오 고려대 오인영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범구의 생방송 오늘 3월 23일 저녁 순서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강남도 무상급식인데 경남은 유상급식. 네, 지난 19일 경남 창원의 경상남도 도의회 앞에서는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경남 학부모 대회가 열렸는데요. 그 행사장에서는 이런 야유가 나왔습니다. 오늘 정범구의 생방송 오늘에서는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 연결해서 이 문제 다루어 보겠습니다. 박종훈 교육감님. 예, 반갑습니다. 저 박종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교육감님께서도 29일 그 학부모 대회 때 그 자리에 가셔서 이 무상급식 지켜내지 못해서 죄송하다 이런 인사말을 하셨던데요. 마이크를 잡고 인사말을 한 것까지는 아니고 네. 그날 도의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가면서 그 절규하는 학부모들 앞에 네. 정말 죄송하다는 뜻으로 고개를 깊이 숙여서 인사를 하고 네. 의회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자, 이제 전국의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경상남도만 유일하게 그 유상급식으로 전환하게 됐습니다. 예. 여기에 대한 지금 경상남도 분위기는 어떤가요? 저희들 도의 경우 굉장히 심각하다는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예. 최근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도민들의 60%가 이렇게 급식을 일방적으로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네. 서민자녀 교육 지원 조례안을 급식비 지원을 이렇게 용도를 바꾸어서 다르게 지원하겠다라는 도의 그 의사에 대해서도 예. 교육청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것은 효율적일 수 없다. 네. 그리고 급식비를 이렇게 돌리는 것 자체에 대한 합의가 없었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로 정서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한편 네. 구체적으로 학교에서 학부모님들의 원성이나 이런 것이 이제 4월 달이 되면 예.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 같아서 예. 교육감으로서 사실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지금 교육감님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홍준표 지사 입장은 급식비에 쓰던 돈을
소위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으로 돌려서 저소득층 자녀들의 뭐 교육비로 돌리겠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근데 지금 교육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거를 한다 하더라도 교육 담당인 그 교육청과는 사전 협의가 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우리 교육청이 학교 복지 사업을 뭐 많이 합니다. 그러나 완벽할 수는 없고요. 네. 그렇다면 지자체에서 우리의 틈새를 메워주면서 협력해서 학교 복지를 이루어 주신다면 예. 저는 완벽한 학교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문제는 학교 급식을 할 돈을 이렇게 돌려서 아하. 거기다가 교육청과 학교와의 사전 협의 없이 사업을 한다면 예. 이건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그 집회에서 어떤 학부모님이 밥값 뺏어서 학원비 주겠다는 이야기인데 예. 이미 교육청에서 학원비는 주고 있고 아하. 이 아이들은 굶어가면서 그럼 밤새도록 학원을 다니란 말이냐 이런 예. 이야기를 하는 학부모가 계셨습니다. 이게 뭐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홍준표 지사 방침대로 이 무상급식이 폐지된다면 지금 경남도에서만도 29만 명가 가까운 학생들이 이제 급식비를 내야 되는 건데요. 예. 보니까 학생 1인당 1년에 한 60만 원 급식비가 발생하는데 그런데 다자녀 가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초중고 다니는 아이들이 뭐 3명, 4명 된다면 이거 엄청난 부담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그 문재인 새천년민주당 대표와 저 그리고 네. 학부모님들과 간담회를 한 자리가 있었습니다. 예. 거기서 내 아이를 둔 어머니께서 예. 눈물로 호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엄마, 나 학원 안 다니고 그 돈으로 급식비 내면 안 돼. 이렇게 엄마한테 이제 되묻는 것을 설명을 들으면서 저희들이 막 네. 같이 눈물을 흘렸는데 예. 사실 다자녀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부담이 된다라는 것은 이미 이제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예. 이런 어떤 구체적인 사안들을 접하면서 저희들은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 저희들이 이제 지금까지는 29만 명의 학생이 지원을 받던 것을 네. 무상급식 지원을 받던 것이 지원이 끊어지면서 우리 교육청에서 의무적으로 우선 지원을 해야 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예. 사상위 계층, 특수교육 대상자, 또 학교가 인정하는 학생들 이런 학생이 6만 6천 명 정도 됩니다. 예. 이 아이들은 우리 교육청에서 우선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아하. 이제 이번에 지원에서 배제되는 학생은 약 22만 명 정도가 되는데 네. 저희들 교육청의 재정 상태가 썩 안 좋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더 이상 노력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예. 2자녀까지만 내게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예. 3자녀 이상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사상위 계층과 같은 방법으로 지원을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말이죠. 지금 이제 교육청에서는 이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이 급식 지원은 우선적으로 하신다는데 그러면 경상남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혀 이 급식에 한 푼도 지원을 안 하는 건가요? 예, 지금까지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이제 급식이 크게는 인건비와 식품비로 나뉘었는데 예.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에서 100% 책임을 져왔습니다. 약 예. 1,200억 원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식품비도 마찬가지로 1,100억여 원, 1,200억 가까이 되는데 아하. 이 중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482억을 준비를 했고 네. 도청에서 256억 원, 그 다음에 시군에서 386억 원 이렇게 이제 분담 비율이 정해져 있었는데 예. 도에서 256억 원을 안 주면서 시군들은 너희들도 주지 마라. 주면 도에서 주는 지원금을 끊겠다. 이렇게 압력을 넣어서 시군조차도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아마 올해 자치단체의 지원이 제로가 되는 해는 시도는 이제 경남 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아니 좀 표현이 점잖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동량을 못 줄 망정 쪽박은 깨지 말아야 된다는 우리 말도 있는데 도에서 주지 못하는 돈을 기초자치단체가 주는 것까지 막고 있다. 이게 잘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네요. 예, 뭐 그런 게 뭐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 저희들은 참 가슴 아픕니다. 네. 그 박종훈 교육감님 보니까요, 이런 문제가 이제 홍준표 지사의 뭐 개인적인 정치적인 계산도 있지만 제도적으로 이 지금 학교 급식법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식품비는 그 지자체가 학부모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정책 건의를 새누리당에도 전달하고 새정치연합에도 지금 입장을 전달하셨어요. 예. 이 문제는 좀 진전이 있을 것 같습니까? 이제 내년 총선을 시기점으로 해서 아마 이 문제가 그 논란의 중심에 설 것 같다는 저희들의 그 전망은 있습니다. 네. 사실 경남에서 시작된 경남만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네. 이것은 언제라도 네. 단체장이 생각을 바꾸면 경남과 같은 이런 그 교육적인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에 저희들은 착안했습니다. 그래서 네. 급식 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아주 중요하다. 예. 그렇지 않으면 경남의 경우가 또 생길 수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학교 급식법 개정을 통해서 예. 중앙정부가 일정 부분 부담하고 교육청과 자치단체가 또 분담을 하는 이런 형태로 해서 그 비율을 법에서 정하지 않으면 이런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네.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네. 이 홍준표 지사가 유일하게 경남에서만 이제 무상급식을 없애면서 한 말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학교는 밥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라 공부하러 가는 곳이다. 경남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박종훈 교육감님께서는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사께서 교육과 학교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급식은 중요하지 않다. 네. 또는 학교 급식은 굉장히 문제가 많다. 이 두 가지의 그 편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아이들은 사실은 급식 시간을 가장 행복해합니다. 네. 예습복습 안 한다고 하지만 급식 식단만큼은 아이들이 거의 외웁니다. 예. 이런 정도로 아이들은 급식을 참 즐겨하는 학교에 오는 또 다른 중요한 목표가 되고 있지만 물론 그러나 네. 밥 먹으러 오는 곳은 아니지요. 그러나 네. 급식은 중요하다는 이야기와 함께 네. 우리 지사께서 학교 급식의 잔반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제 잔반이 많이 나오는 것은 맛이 없기 때문이고 맛이 없다는 것은 질이 떨어지고 그것은 뒷거래가 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어떤 의혹을 제기를 하셨는데 예. 사실 학교 급식소에서 일하는 영양사와 조리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먹이면 잔반은 안 나온답니다. 아하, 뭐 튀김이나 고기나 이런 거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거든요. 예. 그러나 그것은 교육적으로 그렇게 썩 바람직한 식단은 아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은 좋아하지 않지만 영양의 균형을 위해서 먹여야 할 음식을 먹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선생님들의 노력이 잔반으로 이렇게 나올 때 그 선생님들은 사실은 그 속이 쓰리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교육적인 그 어떤 목표와 아이들의 선호도 사이에서 고민하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저는 읽고 있는데 네. 지금 학교 급식은 정말 내용도 질도 풍부하고 충실하고 안전합니다. 네. 저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직접 와서 한번 같이 먹어 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급식도 교육이다라는 말씀이세요. 네. 예. 예, 박종훈 교육감님, 무릎을 굽히면 아이들이 보입니다. 이런 책도 쓰셨는데요. 하여튼 이 경남 아이들의 이 교육과 건강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그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경남이 홍준표 지사 때문에 이제 무상급식 논란이 다시 휩싸였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경상남도 박종훈 교육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긴축이 아니라 소득 확대가 필요하다. 지난 1월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집권한 그리스의 시리자당의 주장인데요. 올해 41살 된 젊은 총리 치프라스는 유럽에 돈줄을 쥐고 있는 독일 메르켈 총리에 맞서면서 그리스의 구제금융 탈출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자, 이 소식 프랑스 파리 목수정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목수정 선생님 그 책 말이죠. 제목이 아주 도발적이었어요. 뼛속까지 자유롭고 치마 속까지 정치적인 이 책 아주 마음에 듭니다. 앞으로 자주 유럽에서 보시는 세계 이야기 좀 전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불러주시면 꼭 응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첫 소식으로 그리스의 그 시리자당이 독일이 주도하는 유럽 연합 또 IMF의 그 긴축 정책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 문제를 유럽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일단 그 시리자당이 집권을 하였을 때 네. 첫 번째 이미지는 희망이었어요. 네. 그런데 바로 그 희망이라고 하는 색깔을 불안과 혹은 긴장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덮어버렸는데 왜냐하면 지금 현재 유럽은 말씀하셨듯이 메르켈이 여제라고 불리우면서 거의 메르켈의 네. 독재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되는데 그런 메르켈의 중심으로 하는 질서가 붕괴될 수 있는 그런 급격한 상황이 초래된 거죠. 예. 그것을 진압하기 위한 어떤 프로파간다가 집중적으로 방송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네. 이를테면은 시리자가 부채 반환을 거부할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프랑스 국민들 개개인이 져야 된다. 그 돈이 600유로에서 800유로까지 나올 수 있다. 이런 식의 좀 부풀려진 계산들이 여론에 퍼지면서 초기에 그 희망적으로 시리자를 바라봤던 시선이 약간 좀 주춤해지는 그런 분위기가 확산이 됐고요. 예. 하지만 아일랜드라던가 이탈리아 아니면 스페인 같은 그 긴축을 반대하는 극좌 정당이 상당한 힘을 얻고 있는 그런 나라에서는 여전히 그 시리자와 함께 연대해서 반긴축의 힘을 강화하자라고 하는 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죠. 예, 스페인 같은 경우도 그 구제금융을 받았던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스페인에서 최근 힘을 얻고 있는 포데모스 같은 정당도 시리자와 지금 같은 그 보조를 맞추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두 정당이 사실 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어제 그 스페인에서 지방선거가 있었어요. 네. 포데모스가 그 사회당에 바로 이어서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는 극좌 정당이었는데 15%의 의석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렇군요. 상당한 선전을 한 셈이죠. 네. 그 유럽의 보수 진영은 이렇게 그 그리스 시리자 정부의 도전이 이제 달갑지 않을 텐데요. 반대로 이제 좌파들은 어떤가요? 물론 이제 유럽의 좌파라는 게 프랑스 사회당 같은 온건 좌파부터 더 이제 급진적인 좌파들까지 다양합니다만은. 네. 프랑스 사회당의 온건 좌파, 예, 맞습니다. 온건 좌파죠. 여태까지는요. 예. 그런데 사실 프랑스 사회당은 한 번도 시리자하고 보조를 맞춘 적이 없었어요. 여태까지. 네. 반면에 극좌 정당인 프롱고슈라고 하는 정당에서는 이제 시리자의 그 등장이 바로 유럽의 역사를 다시 쓰는 계기가 됐다라고 선언을 하고 이제 도미노로 현상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더구나 그 첫 번째 테이블에 마주 앉아서 독일에게 1953년에 독일이 그 전쟁 직후에 졌던 어마어마한 부채를 런던 협약인가요? 53년. 네. 그 연합군 쪽으로부터 64%인가를 탕감받았죠, 독일도. 예. 네. 그러니까
자국 당신들도 독일도 그러한 부채 탕감의 역사를 딛고 예. 독일의 오늘의 모습을 건설하였기 때문에 그 똑같은 방식으로 예. 그리스의 부채에 대한 탕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논리를 예. 멋지게 내세웠고 또 실질적으로 독일이 그리스의 그 은행에서 북아프리카에 2차 대전 때 진출하면서 네. 어마어마한 돈을 강제 인출해 갔어요. 그 나치 점령 때였죠? 42년도에. 그렇죠. 나치 때. 그 돈을 지금 현재 그 시세로 환율로 계산하자면은 거의 100억 유로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부터 갚고 얘기하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독일에서는 반발하고 있죠. 그렇겠군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논리가 사실은 설득력이 있거든요. 명백하게. 네. 그래서 강력하게 반발하는 입장을 보였던 그 독일 정부도 가장 최근 뉴스를 보면 일단 시리자 정부가 어떤 대안을 갖고 나오는지 우리가 지켜봐야 한다. 네. 이런 식으로 한 발짝 물러섰다는 그런 네. 뉴스가 전해집니다. 그렇군요. 그 우리 입장에서도 지금 그리스 시리자 내각의 대응이 참 관심을 끄는 게 말이죠. 저희도 97년에 그 IMF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IMF가 거의 뭐 이제 총독처럼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업이 도산을 하고 실업자들이 거리에 넘쳐나고 이게 IMF가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렀던 이게 긴축 이것 때문인데요. 시리자는 거기에 반대해서 긴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소득 증대가 필요하다. 이제 도전을 하고 일단 있는데 먹고 살고 그렇죠. 의료와 교육 부분을 확대하고 실업자를 네. 구제하는 것이 우선이다.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야 돈을 네. 벌 수 있으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시리자의 이 도전을 좀 관심 깊게 보는 겁니다. 자, 전화 연결하는 김에 말이죠. 오늘 서울은 저 황사가 얕게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요새 그 중국에서 오는 그 미세먼지하고 황사 때문에 한국도 고통을 많이 겪는데요. 그 뉴스를 보니까 파리에도 지금 저 대기 오염이 심해져 가지고 차량 이부제를 시행한다 이런 뉴스가 나오던데 그거 짧게 좀 전해 주시겠습니까? 예, 토요일, 일요일 네. 이렇게 사흘째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예. 작년에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연 4월 연속 예. 매연이 최고치를 기록해서 이부제가 홀짝수제가 진행된 바가 있는데요. 예. 거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으로 공공 교통이 전면 무료화 운행됐습니다. 버스나 지하철 그냥 무료로 타고 간다 이거죠? 그렇죠. 버스, 지하철 아하. 그리고 전차. 예. 이 세 가지가 다 공공 시스템 안에 묶여 있는데요. 예. 이걸 무료로 하는 건다는 것은 자동차 사용을 극소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그렇군요. 고육지책이었고 아하.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면은 한 4월 정도 지나면 그 지수가 매연 지수가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으로 예. 제시가 됐었고 이 부담은 지난해에도 이제 정부가 50%를 지불을 했습니다. 그 프랑스 파리 교통공사 측에다가요. 예. 예. 네. 우리도 우리도 이런 거 한번 좀 저 타산지석으로 볼 만한 그런 정책이네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일단 시민들이 매연이 이렇게 높구나. 왜 갑자기 공공버스 교통이 공짜가 됐지? 네. 알게 되면서 이게 직접적으로 우리의 그 자동차 운행이 매연을 높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자각하게 하는 네. 그런 교육적 효과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군요. 네. 자, 목수정 선생님 오늘 저 첫 방송이었는데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재미있는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여러 가지 소식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파리 목수정 통신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봤는데요. 우리도 이 대중교통 이용을 말로만 권장할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대기질이 나빠지고 할 때는 대중교통을 한시적으로 무료로도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면 이런 생각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제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광주를 찾았습니다.
명부는 광주에서 열린 아시아 문화전당 특별법 보고대회에 참석하기 위한 것인데요. 그러나 사실상 4.29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이 지역에서 일고 있는 무소속 천정배 후보의 열풍을 잠재우기 위한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4.29 재보선을 앞둔 새정치민주연합 일부에서는 선거 전패를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관점이 있는 시사비평 시간에 서울산업대 고원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고원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서울과학기술대죠. 예. 오늘 저희 청취자들과 처음 뵙는 자리인데 인사 한번 하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인터넷 방송 개국 먼저 축하드립니다. 예. 이제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은 나오셔서 이제 우리 사회의 여러 정치 현상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분석 이런 거 좀 해주실 텐데요. 자, 제가 지금 새정년 지도부의 광주 방문으로 얘기를 시작했습니다만은 이 4.29 재보선에 대해서 그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도 비관적 전망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이게 아마 이제 야권이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위기감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이 결국 그 새정년으로 정권 교체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이제 일부의 불안 때문에 나오는 거가 아니겠습니까? 궁극적으로는 뭐 그런 측면이겠죠. 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고 박사님이 짚어주실 것들이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예, 정권 교체 가능성은 상당하지만 그러나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일단 가능성의 측면으로는 일단 뭐 10년 보수 정권에 대한 피로감 그리고 박근혜 정권에 대한 심판 정서가 앞으로 갈수록 굉장히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지금 뭐 야권에 비해서 여권에 어떤 뚜렷한 대선 주자가 없다라는 뭐 이런 어떤 약점들이 결합돼서 정권 교체 가능성은 상당하죠. 그러니까 뭐 여권에서 뭐 반기문 유엔 총장 얘기까지 나오고 그런 거겠죠. 네. 하지만 이제 뭐 그 야권에도 아주 그 상당한 결핍 요인이 많다 이렇게 보는데요. 예를 들면 일단 뭐 첫 번째는 무엇보다 제1야당이 뚜렷한 대안 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뭐 정체성과 리더십이 선명하게 확립되지 못해서 지지층이 효과적으로 결집되지 못한 것 그리고 내부 개파 간 소모적 분열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이른바 이제 친노대 그렇습니다. 반노 이런 게 아직도. 근데 이제 이런 약점들을 극복하려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자기 혁신. 이게 자기 혁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런 쪽으로 지금 이제 새정년의 지도부 혹은 새정년이 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의구심이 있단 말이죠. 이제 이런 점들이 정권 교체의 가능성을 대단히 불투명하게 만드는 요소라서 아주 뭐 넘어야 될 산은 많다. 뭐 이렇게 보입니다. 자, 고은 박사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박근혜 정부의 여러 가지 실정, 잘못된 것들, 뭐 또 경기 침체 이런 건 야당으로서는 큰 호재지만 또 그러나 막상 야당으로서 뚜렷한 변별력이 없다. 과연 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차이점이 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정권 교체의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소로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인데요. 자, 당장 그래서 제1야당으로서는 내년 총선의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4.29 재보선을 잘 치러내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 대표가 당대표 선출된 이후 처음 치러보는 선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제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사실 선거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선거 예측은 사실 선거 현장을 누벼보지 않으면은 누구도 정확하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런 한계를 감안하고 몇 가지 이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일단 가장 중요한 변수는 이 박근혜 정부에 대한 대중 여론의 심판 정서라고 할까요? 지금 이게 이제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는 징후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본격적인 표출 단계에 접어들었느냐 이 부분을 아직 좀
명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 선거가 아주 그 중대 선거, 큰 선거가 아니라 그 작은 선거, 재보선이기 때문에 재보선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바람을 무기로 하는 야당으로서는 대중 여론을 동원하는데 이제 적잖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새정년 주체의 측면에서는 문재인 새 지도부가 들어선 이후에 당과 대표의 지지율이 조금 또는 뭐 상당히 좀 올랐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럼에도 문재인 지도부를 통해서 그 야당의 존재감이 일정 가시화되고 지지층이 일부 이제 결집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일부에서는 이제 이게 컨벤션 효과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대중 여론이나 지지층의 그 새 지도부에 대한 기대감들이 아직 분명하게 형성되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나 당사자들이 이 야권 분열의 영향을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생각이 조금 달라서 이 새정치연합이 대응하기에 따라서는 뭐 야권 분열의 부정적 영향은 흡수해낼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제가 보는데요. 근데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말이죠. 네네. 지금 4군데 재보궐선거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새정년으로서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광주, 서울, 또 서울 관악 여기도 만만치가 않은 게 당장 정의당에서도 후보를 내고요. 또 이제 통합진보당 이제 해산됐습니다만은 그 지역 의원들이 있던 지역이라 이제 거기 과거 의원들이 후보로 나오고 거기다가 최근에 국민모임이라는 신당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걸 완전히 무시할 수 있을까요? 뭐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겠죠. 네. 그래서 이제 국민모임에서 뭐 정동영 전 의원을 뭐 출마를 추진하고 있다 뭐 이런 소리도 들리는데. 뭐 그럴 경우에는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가능할지는 뭐 좀 두고 봐야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지난 19대 총선에서 그때는 이제 야권 연대로 치러진 선거인데 그 지역 관악을에 상당한 기반을 가지고 있는 김희철 후보, 김희철 후보가 거기에서 구청장도 하고 전 의원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제 김희철 후보도 가세한 무소속으로 출마한 사실상 이제 3자 구도로 치러졌단 말이에요. 그때 보면은 통진당의 야권연대 후보인 이상규 후보가 뭐 40 몇 %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누리당의 이번에 오신환 후보가 뭐 한 35% 가량. 또 그다음에 이제 김희철 후보가 20%를 넘겼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당히 그때도 야권의 표가 실질적으로 갈라졌다라고 하지만 뭐 소위 이 새누리당의 오신환 후보가 가져간 표가 3분의 1에 불과해서 뭐 그런 어떤 지형들을 감안하면 새누리당의 태도 여하 그리고 대응 여하에 따라서 뭐 그런 어떤 야권 분열의 여파들은 이제 어느 정도 흡수해낼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럼 고 박사님 말씀은 저 야권 분열보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어떤 정치적 그 차별성과 비전을 보여주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아직은 이제 새 지도부에 대한 기대감들이 명확하게 형성되지 못한 상태. 그리고 또 이제 더 중요하게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심판 정서가 아직 명확하게 표출되고 있는지 판단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역시 야권의 4.29 재보선이 대단히 힘든 선거인 것만은 확실하다. 뭐 이런 어떤 결론을 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정치 일정을 보면 말이죠. 이제 국회의원 총선이 내년 이제 1년 남았습니다. 그리고 내년이 지나면 이제 2017년에 대선이 또 오는데요. 이렇게 보면 지금 박 대통령의 그 집권 중반을 평가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그 재보선이 어떤 변수들을 볼 수 있을까요? 뭐 총선은 이제 의회 권력을 교체하는 선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선과 달리 총선 같은 경우는
정당의 맷집이나 지지층의 조직화 정도 뭐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소위 새정치연합은 소위 보수 정권 10년의 피로감, 대중의 변화 열망 뭐 이런 어떤 좋은 환경들을 갖게 되리라고 봅니다. 네. 하지만 역시 이제 새정치연합과 새누리당의 그 정당의 어떤 맷집 또 어떤 그 지지층의 강고한 어떤 결집 정도 이런 것들로 볼 때 이제 그에 좀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지속적으로 여론조사에서 사실은 이제 어떤 지속적인 상당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그런 점들을 감안할 때에는 총선 같은 경우는 예. 대선은 모르겠지만 총선 같은 경우는 소위 제1당으로의 도약이 상당히 쉽지 않다라고 봐야 됩니다. 예. 사실은 야당이 제1당으로 도약한 게 적어도 민주화 이후만 치더라도 지난 2004년 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열풍 속에서 치러진 그 어떤 17대 총선이죠. 그렇습니다. 17대 총선에서의 반짝 제1당으로 도약한 것 외에는 예. 사실 이제 제1당으로 도약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내년 총선에서는 뭐 섣부른 판단이지만 예. 지금 이제 새정치연합의 의석이 130석 정도인데요. 130석이라고 하면은 야당의 그 역사상의 여러 가지 의석이죠. 굉장한 의석입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이 의석을 야당이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사실 이게 어떤 승패의 기준이 된다라고 보는 게 현실적이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또 최근에 이런 정치 정세의 변화를 보면요, 이제 이 지역 구도에도 약간 미세한 변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제 뭐 우리나라 정당 구도가 기본적으로 영호남을 배경으로 하는 게 지역 정당 구도로 돼 있다는데 이의를 달 분들이 많지 않은데 우여곡절 끝에 이제 이완구 총리가 탄생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이제 뭐 충청권 총리다라고 해서 정치적인 셈법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또 이 이완구 총리가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그 스캔들과 비리가 나오면서도 이제 충청권의 여론몰이 같은 걸 동원해서 돌파한 측면도 있고요. 또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충청권 인구가 처음으로 호남 인구를 좀 앞섰다 이런 거 있는데 이 충청권을 공략하지 않고는 야당이 이길 수 없다 이런 보고서도 야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죠. 일단은 뭐 맞는 말이죠. 예. 사실 이제 호남 대 영남의 이제 인구 수나 의석 수의 비율이 뭐 얼추 2.5 대 1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걸 네. 만회하려면은 이제 수도권과 중부, 충청, 강원 쪽인데 이제 수도권에서는 역사상 보면은 뭐 의석 수의 차이가 이제 바람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걸 만회할 정도의 큰 차를 벌리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또 그 호남 대 영남의 격차가 워낙 크기도 하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충청과 강원, 특히 이제 충청에서의 선전 여부가 이제 여야의 이제 승패에 상당한 어떤 그 결정적인 부분이 되기도 하죠. 뭐 그래서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역주의 틀로 접근해서는 좀 문제 어떤 함정에 빠질 수 있다. 네. 이제 결국 그 틀로 접근하면 결국 자칫 이제 충청의 어떤 보수적 유권자층이나 어떤 지역주의적 이해관계를 매개로 한 어떤 그 정치적 혹은 정책적 공약들 주로 이제 좀 심하게 말하면 지역주의에 영합한다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어떤 틀 속에 자칫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대중의 어떤 그 변화 열망, 어떤 이 사회가 좀 바뀌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변화 열망들을 야당으로서는 조직하는데 상당한 어떤 그 서로 꼬임이라 할까요? 이제 이런 것들에 좀 빠질 수가 있어서 일단 그건 맞는 말이지만 지역주의 틀로 접근하는 것은 조금 이제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생각이죠. 그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어쨌든 지역적으로는 호남을 기반으로 해왔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그런 지역주의에 기대기보다는 국민들의 실제적인 삶을 좀
개선해내고 바꿔내는 이런 혁신과 그 변화에 대한 전망을 줘야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실제 네. 과거의 어떤 이 중요한 선거의 전례들을 보더라도 예. 사실 이제 야당이 충청이나 강원에서 선전한 경우는 예. 어떤 지역주의 틀로의 어떤 접근보다는 그 대중의 삶의 문제, 중요한 어떤 그 정치적 이슈 예. 이런 것들을 잘 조직함으로써 좀 변화에 대한 열망들 불러일으켰을 때 충청이나 강원도 이렇게 호응하고 그랬었던 전례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또 놓쳐서는 안 되는 포인트라고 봅니다. 사실 요새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권의 움직임을 보면 답답한 생각을 많이들 가질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새정년이 보이는 행태들을 보면 그 골고루 2등 전략이 아닌가.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그 1등과 2등의 이렇게 차이를 보면 골고루 2등 해가지고는 결코 1등을 뛰어넘지 못하죠. 뭐 수학을 잘한다든가 뭐 영어를 잘한다든가 국어를 뭐 하나 특화된 부분이라도 있어야 그게 1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이런 게 있는데 그 최근 뭐 문재인 대표 등장 이후에 뭐 경제정당 기치도 내놓습니다만 막상 그 말 외에 국민들에게 이렇게 피부로 다가오는 건 별로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돼요. 뭐 아마 이제 뭐 좀 그런 면이 크죠. 어제 그 새정년 지도부가 광주에 가서 사실상의 이제 천정배 바람 잠재우기 그렇죠. 이런 걸 대대적으로 했습니다만 이런 걸 보면은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게 바로 2등 전략이다. 정말 이렇게 정말 이렇게 자기가 1등이 되기 위해서 정작 싸워야 될 그런 것보다는 조금 텃밭지키기가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생각도 느낌도 좀 들고 하던데요. 그러나 이제 최근에 문재인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경제정당으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를 던졌는데 저는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시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게 이제 문제는 구호만으로 쉽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무엇보다도 그런 어떤 비전을 세우고 주도할 수 있는 인적 역량, 다시 말해서 전략그룹과 그 전문가 집단이 당의 중심에서 그런 어떤 역할들을 제대로 주도할 수 있도록 포진시켜야 되고요. 뭐 그러자면 지금 현재 이 정당의 구조가 이제 어떤 그 계파 패권주의적 구도라는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당의 이제 소속 의원들이나 중요 정치인들이 보수와 계파의 어떤 그 충성하는 어떤 지배 구조, 혹은 소위 어떤 그 대중의 어떤 삶 속에서 대중과 소통하면서 그 속에서 의제와 이슈를 발굴해내기보다는 자꾸 이제 계파 관리나 이제 어떤 그 보수에게 충성하는 뭐 이런 어떤 지배 구조가 상당 부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어떤 지배 구조를 근본적으로 좀 바꿔서 대중의 삶의 현장에서 이슈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정치인들이 발휘하지 못하면 과감하게 도태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지배 구조를 만들었을 때 경제정당으로의 전환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점에서 당의 어떤 그 줄기찬 아주 자기사를 갖는 대대적인 혁신이 중요한데 과연 경제정당 노선과 하나의 어떤 그 대쌍적인 조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어떤 당의 혁신을 당 지도부가 대대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직 좀 의지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좀 쉽지 않겠다. 그 이제 정책적 역량이 얼마나 탄탄하냐, 그리고 내부적인 그 혁신을 위한 노력이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또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말이죠. 예를 들면 각 정당의 지금 이제 연구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과거에 이제 정당법 그 개혁을 하면서 정당들의 정책 생산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지금 새누리당은 여의도 연구소를 갖고 있고 새정년은 지금 민주정책연구원이라는 걸, 이거 국고보조로 다 운영되는 정책기관 아닙니까?
그 새누리당의 여의도 연구소는 뭐 예를 들면 뭐 선거를 대비한 뭐 여론조사라든가 뭐 하여튼 그런 기관으로서의 어떤 그 특화를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의 민주정책연구원을 보면 이거 그냥 당뇨들의 뭐 대기소, 뭐 사무국 직원들의 뭐 월급 주는 자리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아니냐. 한마디만 더 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결국은 그냥 선거용으로 한번 써먹고 말았습니다마는 과거 경제민주화의 전도사 이미지를 갖고 있는 김종인 전 의원 같은 사람도 과감하게 끌어다 쓰고 그래서 국민들에게 뭘 진짜 보여주는가 보다 하는 게 있었는데요. 지금 새정년에는 뭐 그런 저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지 않느냐. 네네. 이런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상당히 오래전에 뭐 민주정책연구원의 이제 기획위원으로서 활동한 적도 있으면서 그때 이제 참 답답한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사실은 이제 제일 큰 문제는 제가 보니까 민주정책연구원이 어떤 이 정책과 비전을 만드는 뭔가 이게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어떤 시스템 이게 이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어떤 단기적인 뭐 선거가 있다, 또 무슨 행사가 있다, 뭐 이러면은 여기에 자꾸 이제 좀 도구적으로 뭐 동원되고 뭐 그때 단기적으로 쓰이고 뭐 이제 이런 한계들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제 그런 게 이제 굉장히 가장 좀 결정적으로 약점이 아닌가 뭐 그런 어떤 느낌들을 가진 적이 있고요. 뭐 지금도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자기의 확실한 어떤 컬러나 자기의 어떤 그 역할에 대한 어떤 그 비전 이런 것들을 못 세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이제 최근에 뭐 좀 이런저런한 참신한 의미 있는 시도들을 하고 있어는 보입니다만 이제 좀 궁극적으로는 민주정책연구원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일정하게 이제 당으로부터 이제 당의 단기적인 필요로부터 이게 자꾸 이제 동원되고 뭐 그런 것으로부터 이제 어떤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추는 게 좀 필요해 보였습니다.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는다. 뭐 이런 문제 새정년 지도부가 과연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을지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이제 고원 교수님과 쭉 얘기 나눠본 것처럼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말 집권 가능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저 정당이 정말 나를 위해서 싸워줄 수 있는 정당이구나 이런 확신을 줘야 될 텐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아직 말로는 뭐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제 국민들에게 와닿지 않는 것 이게 좀 문제였구나 그런 생각을 그렇습니다. 해요. 네, 서울과학기술대 고원 교수와 함께하는 관점이 있는 시사비평 듣고 계십니다. 다른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 저희가 오늘 이제 앞서서 그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과 이 문제 한번 다뤄봤습니다만은 지금 경상남도가 홍준표 지사의 그 무상급식 폐지 발언으로 지금 시끄럽습니다. 뭐 무상급식 논란은 뭐 과거에도 쭉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경상남도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결국 홍 지사가 자신의 그 대권 뭐 전략 이런 거에 지금 아이들 급식 문제를 이용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삼척동자가 봐도 뭐 그렇게 읽힐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제 홍 지사가 그동안 이제 대권 주자에 대한 지지율 조사 대상에서 사실상 이제 빠져온 존재감이 어느 정도 이제 잊혀진 뭐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무상급식 소위 이제 마치 이제 사람들한테는 진보 야권 진영의 대표적인 의제처럼 인식되고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공격함으로써 이념적 논쟁을 촉발하는 소위 선도적 역할을 이제 자임하면서 소위 이제 보수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대권 주자 반열에 등극하려는 그런 어떤 전략적으로 계산된 행동이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게 이제 과거에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이제 이런 논쟁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홍 지사가 아주 위험한 전략 같지만 자기가 보수를 대표하는 확실하게 여기서 보수적 입장 뭐 이제 선별적 복지 이걸 하겠다는 건데 근데 이런 거는 과거에 오세훈 시장이 한번 이런 도박을 벌였다가 실패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최근에 홍 지사의 그 무상급식 중단, 지원 중단 이후에 이제 여론조사의 반응은 네. 일단 홍 지사에 대한 이제 대권 지지율이 네. 대권 주자 지지율이 5%대 정도 나왔어요. 뭐 이건 뭐 홍 지사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일정 정도 성공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지표인 것 같고요. 네.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그 야당의 문재인 대표가 경남도청을 방문해서 노이즈 마케팅을 좀 증폭시키는 효과가 또 상당히 또 일조를 했지 않느냐. 네. 좀 그런 어떤 부분이 있어 보이고요. 일단 그 경남도청이 이제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한 것에 대한 여론의 반응들은 이제 설문조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판이하게 나오더라고요. 뭐 이게 이제 잘했다라는 여론이 크게 나오기도 하고 잘못했다라는 여론들이 크게 나오기도 하는데 네. 결국은 이제 야당과 여당 혹은 뭐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 간에 이 문제를 둘러싼 어떤 그 서로의 어떤 그 대응과 상호작용 이제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이제 이렇게 중요한 쪽으로 이제 어떤 쪽으로 흘러갈 거라고 보는데요. 특히 이제 지금 이제 홍준표 지사가 나는 이제 예전에 이제 무상급식 하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재보궐선거에서. 네. 근데 이제 그걸 뒤집어 엎기가 뭐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난 무상급식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 무상급식을 반대한다. 그리고 선별적 무상급식은 지지하는 입장이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제 야당에서 이제 여기에 대한 대응들이 이렇게 썩 효과적인 대응을 하고 있지는 못한 거 아니냐. 그래서 야당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그 어떤 지혜롭게 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야당이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경제정당론 이 부분이 빛을 잃을 수도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경남도민들 이런 현수막까지 내걸었더군요. 무상급식 안 할 거면 내가 준 표 내놔. 홍준표 지사 들어보실 만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 고은 교수와 함께한 관점 있는 시사비평 함께 들으셨습니다. 고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엔 책 읽어주는 라디오 시간입니다. 고려대 오인영 교수가 이 광장의 작가죠. 최인훈 씨. 그의 그 문명 비평 바다의 편지를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부분은 최인훈 작가의 바다의 편지에 수록되어 있는 코끼리와 시인이라고 하는 짧은 수필 한 편입니다. 코끼리와 시인. 장님들이 코끼리를 만져보았다. 한 장님은 코끼리는 기둥같이 생겼다고 말했다. 다른 장님은 코끼리는 큰 배처럼 생겼다고 말했다. 나머지 장님은 코끼리는 가는 뱀처럼 생겼다고 말했다. 이 장님들은 저마다 코끼리의 다리, 배, 꼬리를 만져보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다. 만일 이 코끼리를 삶이라고 부르기로 하자. 개별과학이라는 것은 저마다 자기가 택한 테두리 안에서 삶을 본다. 모든 것을 보지 않는다는 것이 개별과학의 본질이다. 아무리 정밀할 망정, 과학은 전체적인 접근을 스스로 삼간돼서 오는 부분성을 벗어나지 못한다. 만일 과학이 이 사실을 잃어버리고 그것 자체가 전체적인 인식인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 과학은 이 이야기의 장님들과 마찬가지로 지나친 것을 주장하는 것이 된다. 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코끼리 앞에 데려왔다고 하자. 그는 뜬 눈으로 코끼리를 보는 사람에다 비유할 수 있다. 그는 덩치 큰 짐승이라고 볼 것이다. 철학자는 삶을 전체적으로 관련시켜서 본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와서 코끼리를 보았다고 하자. 그는 코끼리가 먼 나라에서 와서 먹이를 먹지 못하고 병들어 있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보고 자기도 눈물을 흘렸다고 하자.
이 사람을 우리는 시인이라고 부른다. 그는 코끼리를 관찰하거나 생각한 것이 아니고 느낀 것이다. 그는 코끼리가 되었던 것이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시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네, 오인영 교수의 책 읽어주는 라디오까지 들으신 지금 시각 7시 55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범구의 생방송 오늘 첫 방송이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직 미숙하고 부족한 것이 많죠. 저도 지금 1시간 내내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이 시간 보내고 있는데요. 뭐 음악이 소리가 커졌다 작아진다든가 아직 처음이라 정말 부족하고 미숙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족한 부분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메꿔 가고 싶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바쁘게 달려오셨죠. 또 아직도 이 시간까지 쉬지 못하고 일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의 고단한 노동 속에 2015년 3월 23일이 저물어 갑니다. 정범구의 생방송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저녁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죠. 안녕히 계십시오.